예, 날씨가, 날씨가 정말 장난이 아니게 덥습니다. 그렇죠. 정말 덥습니다. 이상현 날짜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구 이쪽, 그죠? 대구다 보니까 더 더울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뭐, 대구건 서울이건 부산이건 어디건 간에, 부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은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면서, 뭐랄까, 신념이라 그럴까, 원칙이라 그럴까. 커피는 커피여야지. 커피에다가 다른 거 안 타먹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따뜻한 커피가 오리지널,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 홈모노지. 거기다가 무슨 그 생크림을 타고, 심지어 커피도 안 마시는 주의였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커피에 그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냉커피가 아니고서야 이 겨울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겨울이래. 이 여름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덥습니다. 그렇죠. 어제가 그저께든가 중복이 지나고 이제 7월 말이니까 어차피 더워야 되고요. 그래야 열매도 곡식도 잘 자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따뜻한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샷스요. 예. 젊어 보이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 보고 계시는 게 그 FOMC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보여드리는 그 패드 워치라 그래가지고 그죠? 패드 워치. 그러니까 CME 패드 워치. 그래서 패드에서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한 건지를 여기에 probability 확률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패드 FOMC 카운트다운 얼마 남았냐? 11시간 23분 7초 남았다. 6초 남았다. 지금 시간의 초침이 착착착착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11시간 23분 남았다. 22분 남았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확률에 따르면 그죠? 7월 27일 날 열리는 FOMC, 오늘 열리는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현재의 금리는 최고 금리가 1.75%인데 0.75% 올려가지고 2.5 최고 금리가 2.5 될 확률을 75% 보이십니까? 그리고 1% 올려가지고 최고 금리가 2.75 될 확률이 25% 이러니까 뭡니까? 거의 이제 한 75% 이상 75% 정도를 0.75% 올릴 거다라고 시장에서 거의 이제 확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장 예상이 이런데 과거에 제가 겪어보았던 FOMC 의장 같은 경우에는 폴 볼커부터 시작해서 폴 볼커, 그 다음에 그린스팬이고, 그 다음에 벤 버랭키고, 그 다음에 자렛 옐런이고, 지금이 이제 다섯 번째 패드 의장이니까 저도 금융시장에 오래 했었네요. 그죠? 근데 과거에 폴 볼커라는 양반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과 항상 거꾸로 가는 쪽을 잘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금리 1% 올릴 거다라고 0.5% 올릴 거다 예상하고 있으면 금리 1%확 올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7월달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8월달은 FOMC 회의가 없고, 9월달에 FOMC 회의가 있을 테니까, 7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는 금리 올리지 않겠지? 라고 시장에서 안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8월달 초에 전화로, 그죠? 텔레폰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회의도 열리지 않는데, 텔레폰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팍 올려버리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치를 떨게 만들었던 그런 양반이 폴 볼커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롬 파월은 그런 양반은 아니고요. 그만큼 파월은 폴 볼커는 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시장이 벌벌벌 떨었죠.
그죠? 시장의 예상보다 다르게 가고 있고, 그러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꼭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한 카리즈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그 제롬 파월은 꼭 그런 그 시장과 엇간다든지, 그죠? 엇간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이번 FOMC 미팅에서 금리가 0.75% 올라갈 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FOMC가 끝나고 미국이 단기금리를, 기준금리를 0.75% 올리고 나면은 이제 시장은 확실해진 거냐?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FOMC 말고도 불확실성이 더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마켓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코노믹 칼렌더, 경제 지표가 뭐뭐뭐 나온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is week's major US economic report and Fed speaker, 중요한 이코노믹 리포트입니다. 그 중에서 7월 25일 날 뭐 나오고 7월 26일 날 어젯밤에 나온 게 그 S&P의 케이스 실러 지수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리만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지수였죠. 자, 하여튼 간에 케이스 실러 지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7일 날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페드의 이제 타겟 레이트를 어떻게 결정할 거다. 이게 이제 페드 타겟 레이트를 결정하는 게 오늘 나올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8일 날까지는 내일 뭐가 나오느냐. 내일 당장 그로스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뭡니까? GDP 성장률이 나오죠. 지금이 7월 달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매 주간 영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에 관해서 아마 4월인가 나흘 동안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GDP는 매달 발표되죠. 분기 GDP는 어떻게 발표된다고요? 1월달, 2월달, 3월달이 지나고 나면은 1분기에 끝나고 나면 4월달에 먼저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수정치가 나오고, 6월달에 확정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7월달에는 4, 5, 6, 2분기에 잠정치, 8월달에 수정치, 9월달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1월달에 나올, 4월달에 나올, 7월달에 나올 첫 번째로 발표될 GDP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은 시장에서 프리비어스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GDP의 프리비어스가 지난 1분기가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죠. 그죠? 역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요번 GDP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니까 0.3%, 0.4가 왜 안 꺼지나? 0.4, 그죠? 0.3%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과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 미국이 진짜로 경기 침체로 접어들 건지 아닌지, 0.3%보다 좋은지 나쁜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럼 그걸로 끝난 거냐? 아닙니다. 29일 날, 이번 금요일 날 또 뭐가 나오냐? 저희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CPI가 8% 이상 나오면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요번에 FOMC에서 금리를 1% 올리지 않겠냐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사실은 페드는, FOMC는 CPI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로 뭐 보죠? PC를 보죠. PCE. 그죠? 페드가 보는 PC입니다. 물가 지수를 봅니다. 이게 페드가 보는 인플레이션 인덱스가 얼마나 되느냐. 특히 그 중에서 뭘 봅니까? 코어. 핵심 PCE 지표를 보는데, 이 코어, 핵심 PCE 지표를 시장에서는, 요번에 0.5% 정도 오를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0.5%. 이거는 연율이 아니고, 지난달에 대비해서 요번 달에 0.5% 올랐다는 거니까, 간단히 말해서 꼬박이 12 하면은 뭡니까? 6%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연율로 따져가지고. 근데 예상안에 0.5%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놈에게 0.5%가 될지 아닐지 따라가지고 또 시장이 또
헷갈리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연율로 따져, 연율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7% 오를 거다 예상하고 있는데, 요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또, 요번 7월 달에 FOMC를 끝났지만, 그 다음 9월 달에 FOMC에서도 어떻게 될지가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면 7월 29일 날 발표되는 PCE가 발표되는 것으로 불확실성은 끝났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수많은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당장 8월 1일 날 ISM 지표라는 게 또 발표하죠.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된지를 민간 경제 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ISM 지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3일 날에는, 그죠? 8월 3일에는 ISM 서비스 인덱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에는, 8월 5일 날 금요일 날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런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줄줄줄줄줄 서 있습니다. 오늘 FOMC 끝나고 나면은 내일 GDP 발표하고, 그 다음날 PC 발표, 금요일 날 PC 발표하고, 월요일 날 ISM 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뭐 나옵니까? 실업률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시장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잔뜩 가득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장이 언제 확실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시장이 한 번이라도 확실한 적이 있었냐. 항상 시장이란 게 헷갈리기 마련이죠. 그죠? 불확실성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심을 잡아라. 이 뉴스 들으면 좋은 것 같고, 저 뉴스 들으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고, 이 사람 이야기하면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고, 해서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해서는 종종 하는 얘기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시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홍프로님 질문에 22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한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수신금리가 지난번까지는 마이너스 0.5였다가 요번에 제로로, 수신금리는 제로, 그죠? 기준금리는 제로에서 0.5%라고 기준금리가 0.5% 딱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근데 22는, 어디 갔죠? 22는 기준금리가 0.5%인데, FOMC는 현재 얼마입니까? 몇 프로지? 갑자기 숫자가 있네. 예를 들어서 1%에서 1.25%. 예? 이게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로어 밴드하고 하이어 밴드를 두고 있죠. 하이어 밴드를.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옛날로 돌아간다면, 백투더 퓨처 옛날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냐니까 2008년도에 소위 리만 사태였습니다. 리만 사태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그죠? 리만 사태 있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20이나 뭐 어딘가 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그죠?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근본적으로 경기가 처박히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왕창 내렸죠. 그죠? 왕창 내렸죠. 내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리냐니까 소위 말해서 제로 금리까지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로로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최근 들어서 심지어 금리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 0.5%가 되거나 이런 식의 금리가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만은 2008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제로라는 거 또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 이런 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기는커녕 은행에 100만 원 예금할 때 나중에 찾을 때는 95만 원 찾는 게 마이너스 금리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은행에서 대출을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으면 나중에 갚을 때 100만 원에다가 이자 붙여가지고 갚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빌려가 실제로 갚을 때는 98만 원을 갚는 게 마이너스 대출금리죠. 그죠? 이런 게 도저히 그 당시만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제로금리. 돈이란 게 물가가 오름에 따라가지고 돈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금리가 제로라는 게 말이나 되나? 라고 하여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제로에서 0.25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사실상은 제로 금리로 돼 일종의 밴드를 두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 융통성이 운용한다. 예를 들어서 제로일 때 금리를 제로로 해버리면은 제로에서 꼼짝 못하십니다는 로어 밴드 제로, 하이어 밴드 0.25% 이렇게 밴드를 정해놓으면은 이거는 사실상의 금리는 제로지만 그때 따라서 갑자기 시중에 돈이 넘친다라든지 그럴 때 기준금리를 0.25% 설정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처음에 제로금리로 내리다 보니까 제로금리가 어색하다 보니까 밴드로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니까 밴드로 로어 밴드, 하이어 밴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정책이 있어 가지고 융통성을 두는 쪽으로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옛날에는 제로 때는 이 제로로 시작했습니다만은 0.25%로 약간 움직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란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란 게 이게 뭐냐니까 은행 간의 콜 시장에 타겟 레이트예요. 타겟 레이트. 무슨 말이냐? A은행하고 B은행하고 돈을 주고받는데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그런데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2.25%라고 정해놓으면은 이 금리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25에서 2.5%라고 밴드를 정해놓으면은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면은 2.50%가 되는 거고 시중에 자금이 좀 나오면은 2.5% 되는 거고 약간의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지금은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뭐 그렇죠. 그런 이유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yway, 시장 다시 이야기 또 돌아가서 질문은 뭐든지 언제라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에 경제 지표에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차트. 그래서 국가별 데이터별로 금리, 정책금리, 미국의 상단, 하단 차트 그리기를 그리면 이게 열려서 30년. 보시면 여기 있네요.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2008년 이전만 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줄 하나였잖아요. 한 줄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5.5%, 6.5% 이런 식으로 한 줄이었는데 이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이때부터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다 보니까 제로로 하기 그러니까 밑에는 제로 위에는 0.25로 시작한 게 뭡니까? 요때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린스팬이 들어서면서 리만 사태가 들어서면서 리만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와장창창 내리면서 밴드 로어 밴드 하이 밴드를 쓰게 2008년도 이후부터죠. 보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부터는 위에 로어
하이어와 로어의 정책금리 밴드가 두 가지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에는 줄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 줄이고, 아직도 한 줄이고요. 그죠? 자, 오케이. 다시. 오늘 시장, 뭐, 그냥 지향이었습니다. 그죠? 2.5% 그냥 지향이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장중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밀리긴 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이 월마트가 실적 안 좋을 거다. 라고 실적 경고를 날리면서, 미국의 뭐, S&P나 다우는 그다지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소위 금리와 연관성이 높은,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소위 나스닥 종목들이 와장창창창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추락했죠. 그래서 아침에 개장가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 개장 이후에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위 실적이 좋아지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죠? 나스닥 선물 지수가 보다시피 플러스를 나타내다 보니 이것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구역구역 올라가서 결국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장외로, 소위 시간 외에 장이 마감된 다음에 실적 발표한 게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른 덕택에 지수가 오르긴 했으나,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인들만 연락에 찼습니다. 그러나 뭐 시장은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내일 FOMC로 끝나고 그 다음 날 GDP가 있고 등등의 불확실성이 남으면서 다시 한번 FOMC라는 산을 향해서 현재 시장은 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FOMC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GDP, 그 다음에 실업률, 그죠? 실업률 이런 계속적으로 뭡니까? 산이 나타나죠, 그죠? 처음에 FOMC 여기 FOMC고 그 다음에는 GDP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실업률이고 PC구나. PC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고 이런 계속적인 불확실성의 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BMW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100원 올랐고요. 하이닉스 500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대로 그 그래프상으로 봐서 그죠? 그래프상으로 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직은 멀었죠, 그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올랐다 그래서 또 떨어졌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오늘 보합으로 끝났네요, 그죠? 자, 달러 대 원화 환율, 코스피 차트를 본다면 뭐 여전히 기장저장이죠, 그죠? 여전히 기장저장입니다. 우리의 예상은 뭡니까? 현재로 봐서는 오늘까지는 여기 오늘이죠. 후행스팬으로 보면 오늘이죠. 그렇죠? 내일부터 그럽니까? 내일부터 내일 캔들인데, 내일 캔들이 툭 떨어지니까, 밑으로 푹 빠지니까, 후행스팬 주가가 내일 떨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내일의 후행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오죠. 그죠? 캔들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기준선을 돌파했으니,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가 6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렇죠? 먼저, 주가가 왜 이래? 주가가 돌아서고, 그죠? 돌아서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돌아서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디로?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게 상승의 끝인데, 물론 이 순서가 1, 2, 3, 4, 5, 6의 순서가 꼭 이렇게 돼야 되는 법은 없죠. 그죠? 어떤 거는 앞뒤의 선호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이, 어디 갔지? 이거 맞았나요?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그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현재 1, 2, 4단계까지는 거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선 어떻게 됐는데? 전환선 만났네. 기준선과 전환선 교차했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현재 전개되고 있고, 이제 주가가 구름을 돌파하느냐,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느냐가 남아있는데 내일 되면은 후행 스팬이 무조건 캔들을 돌파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주가가 구름을 돌파한 일 외에는 1번부터 6번 중에서 하나만 빼고, 그죠? 5개가 완성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깊어지고 있다. 그죠?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또는 별볼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가서 구름 위 근처까지는 일단 와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 후행 스팬은 내일부터 기준선을 돌파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밀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꾸역꾸역 상승세를 보인 게 지금이 4파라는 것도 있고요. 아직은 여전히 반등세가 지속된다는 여유도 있고요. 아직까지 RSI의 매수 신호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죠? 여전히 유효하다. 그죠?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다 아직까지는 이거로 예습할 수는 없다. 좀 더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구름에 닿을 테니까, 코스닥은 이미 보다시피 후행 스팬은 어떻습니까? 후행 스팬은 캔들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오히려 뭐가 됩니까? 지지력이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이것들이 지지가 되면서 주가는 이만큼이 지지력을 될 테니까 아래쪽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그죠?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파동으로 봐서 사파가 될지 또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등 파동이 될지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반등세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참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준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지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있죠. 그죠? 여전히 뭐 조정인데 여전히 조정인데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에 큰 악재는 아니지라도 그렇다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큰 호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옆으로 재미없이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냐. 왜 이놈의 게 뭡니까? 달러 인덱스가 빚을 그르고 있느냐? 해외 시장에서 유로를 보니까 유로가 이건가요? 그죠? 해외 시장에서 유로를 보니까 유로가 이게 좀 올라가줘야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고 그죠? 유로가 올라가주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주가에서는 호재가 될 건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유로가 그죠? 유로가 근본적으로 기준선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니까 유로 약세, 유로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유로가 밀리니 이거는 달러는 뭡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이니 달러 강세는 달러 인덱스도 뭡니까? 올라간다는 이유가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쉽게 안 밀리고 잘 버티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확 떨어지고 그래야 시장이 확 올라갈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일 FOMC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1%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달러 인덱스가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고 0.75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0.75%는 올리게 된다면 뭐 예상대로니까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름에 닿았는데 이렇게 구름에 닿았는데 구름에 닿더니 바로 뚫지 못하고 요 얇은 구름도 뚫지 못하고 비실거리는 모습이죠. 뭐 예외적인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입니다. 흔한 경우입니다. 보통
구름에 걸리면은 바로 뚫기보다는 보통 이게 구름에 걸리면서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많은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요 얇은 구름도 뚫지 못한다면 자칫 뭡니까?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는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나의 차트를 봤을 때 얘들이 다 이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죠? 헤드앤드 숄더가 보고 있으니까 좀 더 갈 거라고 본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갈 거니까 거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싶습니다만, 약간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거죠. 아직 넘어서야 가는 거지. 근데 후행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도 현재 구름 안에서 여전히 갈팡질팡 하고 있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죠? 는 좀 있어 보자.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근데 최소한 후행스팬만 본다면 여기가 다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쉽사리 밀리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되기를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상하이 지수 기장 진앙입니다. 저희 이제 이거 계속 뭡니까? 상하이도 BA5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또 뭐지? 이런 변종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 가지고 과연 이때까지 걔들이 지나간 대로 제로 코로나 그죠? 사람들 아예 뭡니까? 집에다가 가다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소위 락다운을 갖다가 언제까지 이어갈 건지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잖아요.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가다 놓는다, 락다운 시킨다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제로가 될 것도 아닐 텐데, 예? 경제를 이렇게까지 희생해 가면서 고집스럽게 제로 코로나를 고집할 거냐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락다운을 좀 더 완화한다면 시장은 다시 힘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눈물을 머금고 타진 매도하고 여기서 구름이 지지를 받고 반등했을 때 여기서 기준선 위에서 재매수할 계획이죠. 그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후행스팬만 본다면 현재 얘가 후행스팬의 캔들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니까 위로 올라가기도 그다지 만만치 않아 보일 거다. 그죠? 만만치 않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가는 WTI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래쪽이죠. 그죠? 아래쪽입니다. 오늘 보니까 ETF 중에서 원유 관련 ETF 중에서 이게 원유 관련 ETF 중에서 인버서가 있대요. 인버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유가가 떨어진 데 베팅하는 인버서 가격이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버서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인버서 살려고 하면 차라리 선물하라. 선물 그래야지. 인버서 사는 것은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왜? 인버스 한번 사버릇하면은, 인버스를 한번 사버릇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으냐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한쪽으로 생각하기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인버스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인버스 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여하간 현재로 봐서는 유가는 계속적으로 보다시피 아래쪽으로 가고 있지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비트코인은 여기서 우리가 매도 신호 여기죠, 그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 그죠? 여기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 이후에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수는 뭐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인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할 건지 1% 올리면은 시장이 화들짝 놀랄 거고, 그게 아니고 시장은 예상대로 0.75% 올릴 경우에는 시장은 뭐 지지부진하거나 뭐 조금 오르거나 말거나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커피를 타랐으니까 커피 한 잔 살짝 마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는데 날씨가 더워서 제가 그 중에서 음악 중에서 비치가 들어가 있는 노래를 하나 골랐습니다. 제목이 비치 파티입니다. 비치 파티. 짧은 거니까 49초짜리네요. 비치 파티, 짧은 비치 파티 노래 하나 듣고 종목 이야기, KMW 비롯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을 한전 KPS 등등을 따져보도록 합니다. 잠시만요.